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 학업에 열중하고 있어 요즘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곳 사연 채널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또는 살아온 이야기가 재밌기도 하고 저도 황당한 일을 겪은 시기가 있어서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 일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화가 날 만큼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일 때문에 제가 독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었고 또 더없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든 세상의 이치로든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음 편히 이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제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던 도중 계획에 없던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며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남편과는 2년간의 연애를 해왔고 혼전 임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가 되거나 망설여지진 않았어요. 물론 하고 싶었던 일도 있었고 사회생활도 더 하고 싶어 아쉬운 마음은 있었죠. 그래도 언젠가는 임신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로서 아이를 키우게 될 테니 그 시간이 조금 많이 앞당겨졌다고 생각하고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기대하면서 시작된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로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엄마로서의 삶은 결혼 전 가졌던 아쉬운 마음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죠. 저는 그 행복이 오랫동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행복은 채 10년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월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뭔데? 당신 표정이 안 좋은데 심각한 일이야?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이번 달부터 월급을 원래 받던 만큼 못 가져올 것 같아.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삭감한 월급을 받기로 했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회사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할 때부터 다녔던 곳이잖아. 근데 회사 사정 알면서도 어떻게 받던 월급 다 내놓으라고 하겠어. 대신 사정 나아지면 인센티브나 상여금 같은 걸로 못 받은 돈에서 더 챙겨주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뭐?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왜 삭감을 하면서까지. 당신이 회사 생각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아파트 대출에 성준이한테 드는 돈에 생활비까지 하면 지금도 빠듯한 거 알잖아. 회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미안. 근데 회사에서 돈을 줄 상황이 안 돼.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직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괜찮은 곳에 이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회사 이렇게 무너질 회사는 아니니까 잠깐만 참고 견디면 될 거야. 미안해.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텨줘.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더 줄일 거 줄이고 아낄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보지 뭐. 원래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남편의 벌이가 넉넉진 않았기 때문에 더 줄어든 월급은 허리띠를 졸라맨 상태에서 더 졸라매야 할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여기저기 드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였고 매년 물가는 오른다는 거였죠.
그래서 나중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도 공과금을 낼 돈이 부족할 만큼 가게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제가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 성준이가 아직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집안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을 비울 순 없어 긴 시간 일할 순 없었지만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집안 경제적인 상황이 그나마 좀 나아지게 됐어요. 나중엔 유치원과 친정 부모님께서 성준이를 좀 더 봐주시면서 제가 돈을 더 벌어올 수 있었고 제 월급 중 일부를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게 경제가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면서 저는 저축했던 돈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계획했던 사업을 도전해보게 됐던 거죠.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일을 하면서 벌어온 돈의 1.5배나 2배만 벌자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제 생각보다 더 잘 됐어요. 대박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제가 목표로 삼았던 매출액의 이상을 낸 결과로 인해 저 자신에게도 만족스러운 상황이었고 집안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 됐죠. 그렇다 보니 저는 매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을 구해냈다는 기분에 도취되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제 주위에 똥파리가 꼬인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업은 성공했지만 사회 경험은 한참 모자랐던 사람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몰랐던 저는 투자자이자 사업가라는 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여자 사업가는 제 사업에 관심이 많아 보였고 미래가 유망해 보인다며 거액의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당시 잘 되어가던 사업으로 점점 더 사업 욕심이 커지고 있던 저로서는 매번 부족했던 사업 자금으로 인해 그 여자의 투자 관심이 굉장히 절실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얼마나 자신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그 여자와 여러 번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약속을 받아 일부 투자금도 받게 됐어요. 이제 사업에만 열중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근데 박 사장님, 아니 우리 이제 한 배 탔는데 박 사장, 이 사장 이렇게 딱딱하게 부르지 말고 언니 동생으로 편하게 부르죠. 어때요? 괜찮죠? 그럼 내가 언니니까 편하게 말할게. 선미야, 너 이 사업으로 언제 돈 벌고 언제 돈 모으려고 해? 너 내가 사업으로 이렇게 된 줄 아니? 아니야. 사업으로는 큰 돈 못 벌어. 나라에서 세금으로 이만큼 떼어가지. 직원들 돈 챙겨주느라 또 이만큼 줘야지. 다른 부대 비용은 누가 부담하니? 전부 네가 부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매출이 몇십 몇백억 된다고 해도 정작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푼돈밖에 안 된다니까. 그 돈으로 언제 큰 집으로 이사가고 애한테 드는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니? 네 아들 곧 초등학교 들어간다며. 그럼 걔 앞으로 드는 돈 장난 아니야. 그것뿐이겠니? 너 사업하고 나서 네 아들이랑 네 남편이랑 마음 편히 여행 다녀본 적은 있어? 없지?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겉으론 번지르르하게 보이지만 내 시간 전부 날리고 돈은 얼마 벌지도 못하는 게 사업이야. 가끔은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나와 보인다니까. 아까 말했듯이 사업으로는 돈 얼마 못 벌어. 돈은 투자로 버는 거야. 투자요? 그런 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굴릴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해요? 네가 왜 돈이 없니? 사업하면서 번 돈 있는데. 거기다 너 정도 회사 매출이면 네 이름으로 나 회사 앞으로 해서 대출도 나올 거야. 아, 저 투자라는 거 아예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괜히 투자했다가 돈만 날릴 뿐이에요. 그거야 그렇지. 근데
선미, 너 옆에 내가 있다면 또 달라지지 않겠니? 네? 제 옆에요? 솔직히 난 네 사업에 그렇게 관심 있진 않았어. 네 사업보다는 너한테 관심이 많았지. 네가 꼭 나의 몇 년 전 모습 같아서 왠지 모르게 도와주고 싶고 마음이 가더라고. 거기다 네 사정도 알게 되니까 내가 큰맘 먹게 된 거야. 네가 돈만 준비해 오면 내가 돈 걱정 없이 너가 하고 싶은 사업 평생 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큰 집으로도 이사 가고 가족들과도 마음 편히 여행 다녀올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어떻게? 언니 믿고 투자해볼래? 투자해서 실패한 금액은 내가 투자금으로 주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든 보장해 줄 테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본다면 영락없는 사기꾼의 언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여자가 절 속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다니는 모습이며 가지고 있는 차와 살고 있다는 집까지 정말 수백억대 부자처럼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제게 약속한 투자 금액의 일부를 여자에게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여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죠. 또 그 당시만 해도 밖에서 만나기 쉽지 않던 동성애 사업가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자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큰돈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모든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사기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됐고요.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은 돈으로 투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진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까지 제가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집안까지는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통이 트였던 집안 사정은 한순간에 다시 악화가 됐어요. 또 남편에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투자했던 걸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야근도 더 자주 하고 출장도 더 자주 나가며 어떻게든 어려워진 회사를 다시 세워 원래 월급을 받으려고 노력했죠. 또 퇴근을 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친구들도 모른다고 그러지. 회사 사람들도 제 시간에 퇴근했다 그러지. 지금 어디야? 어디서 뭐 하길래 연락도 없고 내 전화도 안 받아? 미안. 내가 뭘 좀 하고 있어서. 뭘 하는데? 지금 어딘데? 아니, 그게 실은 나 일하는 중이야. 이번 달도 월급이 그대로라 아무래도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뭐? 일하는 중이라고? 당신 언제부터 일한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뭐하러 말을 해. 당신도 밖에서 일하느라 성준이 돌보느라 정신없는데. 내가 얘기해봤자 신경만 쓰이지. 미안한데 자세한 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나 일하는 중에 전화 받은 거라서. 그럼 집에 들어가서 봐.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금액은 제 손에서 몇 년간 갚는다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다시 일을 나가며 돈을 벌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기당한 것까지 자신이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해 당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언젠가부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중엔 급기야 게임이긴 했지만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당신 오늘 아침부터 거기 앉아서 뭐해? 밥도 거기서 먹고 혼자 계속 중얼거리는 걸 보면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뭘 하는데? 게임하고 있었어? 당신 게임해? 근데 이거 고스톱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스트레스 풀 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 근데 이거 그냥 게임 아니지? 이거 게임할 때 필요한 돈 사야 하는 걸로 아는데? 왜 내 친구 지희 있지?
걔네 시아버지가 이 게임 하는데 돈을 수백인가 수천인가 썼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왜 당신이 이런 걸...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여기에 돈을 넣겠어.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게임에서 돈 벌면 좋잖아. 그 말 정말이지? 당신 요즘 나 때문인지 돈에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 보이던데. 여보, 혹시 돈 때문이라면 내가 다시 돈 열심히 모아서 당신 부담 덜 되게 할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 부담감 내려놓으라고. 부담감을 느껴도 내가 느껴야지. 내가 잘 알아보기만 했어도, 그 돈 날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아이, 정말 그런 거 아니래도. 진짜 게임한 거야. 게임하면서 스릴도 느끼고 집중도 하고 돈도 따볼 겸. 진짜 조금 돈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모습의 남편을 보면서 저는 불안했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더 신경 쓰려고 했고 밖에 나가 몸이 좀 힘들더라도 더 많은 시급을 주는 일을 하면서 남편의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심리적 상황은 점점 더 악화만 되고 있었습니다. 게임같이 큰돈이 들지 않던 도박만 하던 남편은 점점 한 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로또나 복권 또는 경마나 사행성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박에 점점 깊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눈치챘던 저는 남편을 말려봤습니다. 여보, 당신 주머니에 이게 다 뭐야? 무슨 로또를 이렇게 많이 사? 거기다 이 많은 경마 구매권은 뭔데? 정말 왜 그래 당신?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출장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재미삼아 사본 거라니까. 로또도 내가 출장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명당이 있잖아. 그래서 구매한 거고. 로또도 그렇고 경마도 그렇고 다 합치면 얼마 안 돼. 뭐가 얼마 안 돼? 그리고 진짜 문제는 당신이 점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단 이런 확률성, 도박성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돈까지 건다는 거야. 처음엔 인터넷 게임이 스트레스 해소용이라 하더니 이젠 경마까지 하는 거잖아. 여보, 내가 사기당한 일 때문에 당신이 부담감이나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지 마.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아무나 믿고 돈 줬다 사기당한 거라고. 당신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 더 이상 손대지 마. 내가 일을 좀 더 늘릴게. 내가 어떻게든 내가 저지른 실수 만회할게. 당신은 회사 일에만 신경 써, 응?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못마땅해 한다면 내가 안 할게. 로또, 경마, 고스톱 게임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됐지? 남편은 불안해하는 제게 도박성이 있는 게임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의 양복 주머니와 가방엔 경마와 로또 종이가 발견됐고 집에 있을 땐 사행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돈에 집착하게 된 시작이 제가 사기당한 일 때문인 것 같아 강한 어조로 말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저 나름대로 도박 치료 관련으로 병원 예약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남편을 예전의 남편으로 되돌려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행동들 모두가 무의미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처음 남편의 비보를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절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을 거라는 생각으로 도착한 병원에서 저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남편의 시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경찰들로부터 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남편은요, 가족들 두고 그런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요.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곧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퇴사하고 다른 회사 다니면 될걸. 왜 이런 선택을 하겠어요? 분명 사고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 남편한테 해코지한 걸 거예요. 그 남편분께서 발견되신 장소에 신발과 유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 쪽에서 지문과 필적 검사로 확인을 해보겠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론 남편분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서로 보입니다. 그곳에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도박빚이라고 적으셨고요. 부인께서는 남편분께서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네? 도박이요? 아니, 그래도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 도박해봤자 로또, 경마, 인터넷 도박 정도예요. 액수가 크진 않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수사 중인 일이라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서 내용으로만 본다면 가벼운 도박이 아닌 곳에도 남편분이 손을 댔던 걸로 보입니다. 우선 남편분께서 작성하신 유서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시죠. 경찰이 제게 설명한 내용은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유서에 큰 도박빚을 지게 됐다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채 빚으로 이미 돈을 빌린 곳에서 시달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갚을 수 없는 돈에 시달리며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남편이 죽고서 그것도 유서로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가벼운 도박이 아닌 진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도박을 하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또 남편의 죽음이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스스로를 자책해 돈에 집착을 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의 죽음이 제 탓이라고 생각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도 저 때문에 남편이 도박 중독이 된 거라며 절 원망했죠. 그러게 넌 뭐 아는 것도 없는 애가 왜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해? 네가 그 투자만 안 했어도 네 분수만 알고 그 사업 그 정도 버는 걸로 만족했더라면 우리 현근이가 자책을 했겠니? 안 그래도 책임감이 많은 아이에게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냐고? 현근이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책을 했으면 도박에 손을 댔겠니? 걔가 어렸을 땐 내기도 안 하던 아이야. 다른 애들 무조건 대기업 들어가겠다고 1년, 2년 취업 준비하는 동안 빨리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능력 키우고 돈 벌어서 평범한 가정 꾸리겠다고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한 그런 아이라고. 그런 애를 네가 사지로 몰아. 네가 내 아들 죽인 거야. 네가 네 남편 잡아먹은 거라고. 네가 쓸데없는 짓만 안 했어도 내 아들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네가 죽였어. 네가 내 아들 죽였다고. 제 주위 사람들은 시모가 하는 말이 억지라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시모가 한 말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때가 제가 사기를 당한 이후였으니까요. 남편이 돈에 집착하게 되고 더 나아가 도박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내 손으로 사랑했던 내 남편을, 내 아이의 아빠를 죽였다는 생각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됐죠.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었죠. 하지만 저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잃게 된 아들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시모였죠. 두 사람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두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특히 남편이 죽고 난 이후 이제 가족도 일가 친척도 없는 시모를 제가 끝까지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결심을 했다고, 제가 원한다고 시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시모 입장에서는 제가 자기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이었으니 제가 미울 수밖에 없었죠. 뭐? 네가 날 모시고 살아?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냐? 내가 열받아 죽는 꼴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 네 년이 내 아들 손에 칼을 쥐어줘 놓고는 날 모셔? 하, 그래. 내 아들 죽였으니 이젠 내 차례다 이거야? 나도 우리 아들 현근이처럼 사지로 몰아넣은 다음에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들려고? 그게 네가 바라던 거냐? 그걸 바라고 이러는 거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이 일 관련해서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 일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님께 죄송해서 제가 어머님 끝까지 모셔야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그래야 나중에 그이 만나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신 어머님을 제가 모시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 가서도 그이 볼 낯이 없어요. 제발요, 어머님. 시모를 끝까지 모시고 사는 게 제 인생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던 저는 정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시모가 제게 어떤 모진 말을 해도 다 감수하고 인정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번의 거절을 당하고 나니 시모도 결국은 저와 함께 사는 걸 허락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모의 원망과 괴롭힘을 당하게 됐죠.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제 정신을 쏙 빼놓곤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하던 제게 말이죠. 아이고, 너는 그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갔냐? 네 남편은 구천을 떠도는지 아니면 저승으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입으로 들어가? 하기야, 지 남편 죽으라고 손에 칼 쥐어준 년인데 왜 안 들어가겠어? 너 솔직히 말해봐라. 내 옆에 있는 거 사람들한테 네 죄 없는 척하려고, 착한 사람인 척하려고 있는 거지? 우리 아들이나 나한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 그이 그렇게 되고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내본 적 없어요.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이에게 미안해하면서 반성하면서 살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 움직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내는 건 전부 어머님과 성준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어머님과 성준이가 자식을, 아빠를 잃게 됐으니까. 모자라겠지만 제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이 지금도 어머님 곁에 있을 수 있게 제가 잘 행동했어야 했는데. 너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마라. 남편 꿀꺽 잡아먹은 년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 거짓된 눈물 보이지 말라고, 알겠어? 너 질질 짜고 있지 말고 얼른 일이나 해.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책감 가지고 산다는 걸 네 몸을 굴려서 증명하란 말이야. 시모는 제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겠다는 태도였죠.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제게 원망을 쏟곤 했어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또 이유 없이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술을 먹고 오면 절 때리면서 제가 남편을 죽게 만든 죄인이라는 걸 매일같이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런 삶을 1년 가까이 살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억울해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실수로 남편을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게 했다는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또 이미 제 정신은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시모가 절 욕하고 때려도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은 제 죗값을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 또 저로 인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는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폐한 제 삶을 정리하고 의욕적인 삶을 되찾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로 말이죠. 제 인생을 뒤바뀌게 만들었던 그날 역시 저는 아침부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죠. 딱히 잘못한 건 없었지만 매일 있는 일상처럼 시모에게 괜한 꾸짖음과 원망 소리를 들어야 했고, 저는 그게 제가 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며 모든 게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집안일을 하고 오후가 되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주방에 있던 제게 달려와 만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할머니 방에 비밀 공간 있어. 엄마는 알았어? 할머니 방바닥에 그런 거 있는 거? 몰랐지?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할머니 방에 엄마도 모르는 게 있어. 그래? 근데 성준아, 할머니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돼. 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원래대로 해놓고 문 닫아놔. 엄마는 안 궁금해? 할머니 방에 진짜 비밀 공간이 있는데. 그리고 원래대로 할 수가 없어. 내가 비밀 공간이 맞는지 확인하느라 원래보다 더 뜯었거든. 뭐? 뜯어? 너 할머니 방에 있는 걸 손댄 거야? 말했잖아. 할머니 방바닥에 비밀 공간이 있었다고. 장판이 뜯겨진 곳에 뭐가 있길래 확인해보려다가 내가 좀 더 뜯어버렸어. 뭐? 그렇다고 바닥 장판을 뜯으면 어떡해? 얼마나 뜯은 거야? 많이 뜯은 거야? 아들이 시모방에서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냥 어린아이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방에 있는 장롱 속 공간을 비밀 공간이라 지칭하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장롱 속이 아니라 방바닥이더라고요. 그것도 바닥 장판을 뜯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종이 장판 위에 니스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시모의 집도 니스칠이 된 종이 장판이었죠. 그 장판을 뜯었다고 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외출을 한 시모가 오기 전까지 이 일을 수습할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급히 시모방으로 뛰어가게 됐죠. 그랬더니 아들이 말한 것처럼 바닥 장판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뜯어진 건 아니라 수습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장판이 얼마나 뜯겨 있는지 확인하고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방법을 세우고자 뜯긴 장판 가까이 갔죠. 그런데 찢긴 장판 밑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정말 그곳에 무슨 공간이 있는 것처럼 뭔가가 있었죠. 저는 들뜬 장판 밑으로 자를 집어넣어 장판 밑에 있던 것들을 밖으로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웬 편지지와 종이들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시모의 방바닥 밑에 있었나 싶었던 저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방바닥 밑에서 나온 것들 모두 남편의 흔적이 묻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지와 종이에는 남편의 글씨체가 적혀져 있었고 사진 속에도 남편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시모가 먼저 떠난 아들을 잊지 못해서 기억하려 남겨둔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모가 왜 아들의 흔적을 바닥 장판 밑에 뒀는지 알 순 없었지만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리 행동했다고 생각해 제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고 얼른 제자리로 넣어두려고 했어요. 그러다 사진을 몇 장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그 사진들을 본 순간 급히 움직이던 제 몸이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한 여자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연인이나 할 법한 스킨십을 하면서 말이죠. 순간 사고가 정지됐던 저는 계속 바닥에 있는 그 사진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미친 사람처럼 제 손에 있던 사진을 모두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꽤 많은 사진에서 남편과 스킨십을 하고 있던 여자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불륜 관계인 남편과 여자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확실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판 아래 사진들과 같이 나왔던 편지지와 종이를 확인하게 됐죠. 그 결과 남편이 사진 속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종이와 편지지에는 남편이 여자에게 적어보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해졌던 그 순간 오히려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의 외도를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 맞는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웠죠. 이미 모든 것이 확실해진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남편의 외도를 확인시켜줄 증거가 필요로 했습니다. 몇 번이고 확인해야 그 상황을 겨우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읽지 않았던 편지지와 종이를 읽어내려갔죠. 그러다 저로선 남편의 바람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제 탓이 아니라는 걸 그 편지 내용들로 인해 알게 된 거죠. 저는 그 편지 내용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도박에 빠지게 됐던 게 제 탓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작정 사람을 믿고 사기를 당해 큰돈을 날리게 되어 남편이 가계 경제에 대해 위기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돈에 집착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도박에 손을 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사기를 당하기 전부터,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가 일을 하기 전부터 이미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말이죠. 도박을 하다 만나게 된 사이인지 아니면 서로 어쩌다 보니 도박 원정까지 다니는 사이가 된 건지 그 순서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이 적은 편지와 메모를 보면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도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도박 중독과 도박빚,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은 저의 책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피해자였고 가질 필요 없었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이 죽기 전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 여자와의 불륜과 연결지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며 이전에 비해 한참 모자란 월급을 받아오던 것도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일주일에도 몇 번이고 집을 비웠던 출장까지 모두 말이죠. 이건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제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가 직접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의심했던 부분들 모두 남편의 불륜과 관련된 일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어려워진 적이 없었고 남편의 월급 역시 삭감은커녕 오히려 제가 알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었어요. 출장 또한 후배 직원들로 인해 그 기간 동안 다녀온 적이 없었고요. 줄어든 월급은 그 여자와 함께 도박하는 데 쓰이고 있었고 잦은 출장은 그 여자와 밤을 보냈던 거였죠.
하지만 그땐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의심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남편이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했던 건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거기다 더 억울했던 것은 원망의 대상인 남편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죽음이 제 탓이라고 생각해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단 하루도 죄책감을 덜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제 억울함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시모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방 안을 들어오려다 뜯겨진 바닥장판과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손에 쥐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저를 보곤 깜짝 놀라 주춤거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곤 그제야 시모가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고도 이제까지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다는 게 생각났어요. 시모 손으로 직접 숨긴 내용물들이었으니 시모가 아들의 외도와 도박 중독이 된 이유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남편의 극단적 선택을 제 탓으로 몰아갔고 절 괴롭혔어요. 아무 죄도 없는 오히려 피해자인 저를 속이면서 말이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다가갔고 시모를 붙잡곤 잡아먹을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고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도 날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냐고요? 도대체 언제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요? 아니, 사실대로 말할 생각은 있었어요? 아니죠. 말할 생각도 없었죠?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었다면 날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당신 수발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나이는 다 늙었고 돈은 돈대로 없고 자식 새끼까지 도박이나 하다 뒤져버렸으니까 겁이 나서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될 죄책감까지 뒤집어 씌우면서 날 붙잡고 있었냐고요? 말해봐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고? 선미야, 진정 좀 해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우선 진정 좀 해. 나도 이놈 죽을 땐 아무것도 몰랐어. 그땐 이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몰랐다고. 그냥 도박 빚으로 힘들다는 유서만 있으니까 네 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정말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건 뭔데요? 여기 있는 이 편지지와 종이, 사진들은 그 새끼가 죽으면서 여기 넣어놨어요? 어머님, 아니 당신 모르게 넣어놨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거 당신이 숨긴 거잖아요. 그래, 그건 내가 숨긴 거 맞아. 그런데 나도 나중에야 알게 된 거야. 저놈 장례식 마치고 나서 저 사진에 있는 여자가 날 찾아왔다. 찾아와서는 자기가 현근이와 사랑했던 사이라고 밝히면서 현근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게 자기 책임도 있다며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했지. 그래서 날 찾아왔다고 하더구나. 현근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리고 내게 이것들을 내놓더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근이 유품인데 차마 정리를 못하겠다면서. 나도 처음엔 그 여자가 하는 헛소리 듣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난리를 쳤어. 그런데 난리 친다고 그 여자를 잡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니? 우리 현근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여자 잡던 것도 그만두고 이걸 챙겨서 집으로 왔단다. 또 네가 이걸 보게 되면, 그래서 현근이가 너 몰래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되면 너나 성준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서 내가 숨기기로 했고, 물론 버릴 생각도 했다만 현근이 유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것밖에 없어서 도저히 못 버리겠더라고. 너도 알지 않니? 내가 부모 놔두고 먼저 가버린 자식 놈 있겠다고
현근이 물거 싹 다 태우고 버린 거. 그래서 여기 창판 밑에다가 내가 숨겨놨던 거란다. 미안하다, 미안해. 근데 정말 널 부려먹으려고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난 너랑 성준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일이라고. 시몬은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래요. 저와 성준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게 남편이었던, 성준이에게 아빠였던 그 사람에게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 실망 그 이상의 감정을 느꼈을 테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라면 시모가 남편의 불륜과 도박 중독의 증거들을 숨긴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단순히 자기 아들의 파렴치한 허물을 숨기는 데 끝나지 않았고, 자기 아들의 극단적 선택의 책임을 제게 전가하고 그걸 빌미로 삼아 절 괴롭혔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만약 정말 남편의 허물만 덮자고 했다면, 저와 성준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됐다면 그런 말까지 제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하고 있던 말 모두 지금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절 기만하려는 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들에게 더 이상 험한 꼴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방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 1층 경비실에 잠시 맡겼던 저는 다시 시모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서부터 하나씩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걸 왜 던져? 안 돼. 그러다 TV 깨진다. TV 깨진다고. 안 돼. 당신 내가 우스워? 당신이 나랑 성준이를 생각해서 날 속였다고 하면 내가 고마워서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나 보지?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고 생각할 줄 알았어? 당신의 그 뻔뻔한 거짓말에 내가 속을 줄 알았냐고? 내가 상처받지 않길 원했다고? 그럼 왜 나보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했는데? 집안일이나 잘하고 있을 년이 괜히 어줍잖게 사업한다고 나돌아다녀서 사기나 당했다며? 그래서 네 아들이 내가 까먹은 돈 만회하고자 도박에 빠진 거라며? 근데 아니잖아. 아니라는 거. 그 새끼가 바람난 년이랑 도박하고 다니느라 그렇게 된 거 알고 있었잖아. 근데도 당신은 날 남편 잡아먹은 년으로 만들어서 괴롭혔던 거잖아. 그런데 내가 그 앞뒤도 안 맞는 말에 속아 넘어가겠냐고? 당신 그동안 나 부려먹은 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던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당신이 그 시간 보상할 수 있어? 당신한테 시간을 돌릴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그만큼의 시간과 비례하는 돈을 줄 능력 없잖아. 그래서 내가 괴로웠던 시간만큼 분풀이 하려고. 이 집 무너뜨리고 다 부순다고 해도 내가 한 마음고생 몸고생에 요만큼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내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서 내가 이 집 물건 다 부수려고 한다. 알겠어? 예.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그만둬. 그것들 다시 사려면 돈이 얼만데. 물건들 때려 부수지 말고 대신 날 때려라. 내가 대신 맞을 테니까 날 때려. 시모는 제가 TV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장식품과 가구들도 망가뜨리고 있으니 대신 자기를 때리라는 소리까지 하면서 절 말리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자기 몸보다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을 더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은 저를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난리를 떠는 모습에 신이 나서 온 집안 물건들을 던지고 내려찍고 박살냈죠.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는 시모도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망이 된 집안 꼴을 보고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전 더 이상 제 손에 잡히는 물건이 없을 때까지 시댁의 물건들을 부수고 난 뒤 정신을 놓고 있는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분풀이를 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건 전부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때문이야. 당신 아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 아무 상관없었어.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우다 죽었든 도박을 하다 도박빚으로 죽었든 난 혼자 남은 시어머니 당신을 챙겼을 거라고. 근데 당신은 날 끝까지 기만했어. 오늘 내게 거짓말만 안 했어도 내가 화 좀 내고 그냥 떠났을지언정 이런 짓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 오늘 일 억울해하지 마. 당신은 엉망이 된 집 정리하고 가구 가전 새로 사면 끝이겠지만 난 당신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죽지 못해 살았고 하늘 보기가 무서운 죄인처럼 지냈으니까. 내가 마음고생한 걸 계산해보면 오늘 정말 값싸게 당신 죗값 치른 거야. 당신 나 괴롭히기까지 했잖아. 그렇지? 이현근 그놈 죽고서부터 우린 남남이었지만 이젠 정말 남이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연이라도 우리 마주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성준이 앞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또 당신이 몸이 아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우리 찾을 생각하지 마.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다 먼저 뒤져버린 당신 아들 만나러 가. 그럼 이제 이 지겹고 더러운 인연 끝내자.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시모는 정신을 반쯤 놓고 있었어요. 뭐 저야 어차피 시모에게 분풀이만 하면 됐기 때문에 시모가 정신을 놓고 있든 제 말을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마친 저는 제가 지내던 방으로 들어가 간단히 필요한 짐들만 챙기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경비실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집을 나와서는 따로 정리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시모와 제가 남남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나오곤 완전히 끝인 거였죠. 물론 나중에 시모한테 연락이 오긴 왔어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건지 아니면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 제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저자세로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통화를 하는 내내 저를 붙잡고 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선미야. 누구세요? 나다. 네가 내 번호로는 전화를 받지 않길래 내가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거다. 예, 선미야. 내가 볼 일 없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예,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전부 다 인정하마. 네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널 내 옆에 붙잡아 두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전부 인정할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 날 좀 용서해다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용서를 빌건 말건 그쪽이 내게 한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진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제 화가 풀렸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어림도 없어요.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 당신이 내게 죄책감과 모욕을 뒤집어 씌웠던 그 시간들 죽어도 잊지 못해요. 아니,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도 갖지 말고 이렇게 전화해서 빌 시간 있으면 당신 노후 준비나 하세요. 당신 그때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죄책감을 지게 한 것도, 내게 그런 일을 당하고서 이렇게 전화한 것도 혼자 외롭게 늙어가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신 수발 들고 옆에서 보호하고 간호해줄 사람 필요해서. 그런데 난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병문안조차, 위로의 말조차 할 생각도 없으니까 괜한 기대하지 말고 더 아프기 전에, 더 서럽기 전에 다가올 미래나 준비하세요. 그럼 전화 끊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몇 번을 통화하든 내 입장은 똑같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시몬은 다시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궁지로 몰았다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죠. 정말 어떠한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는 깨끗한 새 출발이었습니다. 물론 죽은 남편과 시모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존재했지만 그와 별개로 그전까지 제 몸을 족쇄처럼 조여오던 죄책감을 벗어던져서 그런지 제 몸과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이 후련했죠. 덕분에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접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이 가벼운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한번 해본 사업이라고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터득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새 출발과 함께한 제 사업은 탄탄대로를 밟으며 잘 되어갔습니다. 현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걱정 없는 생활을 하며 한 사업체를 이끄는 대표로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뭐든 다 해주려고 하고 노력하는 엄마가 되어 열심히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네요. 제 평생 잊혀지지 않을 일을 겪게 됐지만 그래도 결국엔 모든 게 잘 풀리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의 행복한 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로서, 엄마로서 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가족분들과 함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